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전반적인 이제 선거에 대한 분위기를 말씀드렸고, 요번에 이제 특징적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경제나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나중에 또 이제 하나 몰아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드리기로 하고, 외교 분야에서는 이제 미국 우선 정책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다자체제보다는 이제 양자 협상을 더 강조하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 요구가 강하고, 그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나토 탈퇴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 뭐 다른 말로 하면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이제 떼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혜국 대우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1980년 공화당 강령에 포함된 이후에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낙태 문제는 이제 민감한 부분이고, 근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마도 이건 여성표를 의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이제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시에 했을 때 제가 이제 사실 당시 청와대에서 제가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 누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국방부가 해가지고 이제 그 뭘 했었냐면 그 미국 쪽에 이제 그 북핵 팀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만들고 그랬는데, 당시만 해도 바이든이 되면은 그 트럼프가 이었던 협상을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이른바 그 하노이 회담 방식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그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큰 틀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고 거래적인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봐서 여러 가지 이제 마찰이 빚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보다는 동맹 중시. 그런데 마침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막 당선된 직후다 보니까 비핵화 협상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동맹 중시에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끌려갔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합을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발언들은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이게 이제 그 선거 결과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두 개 비교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글씨도 작고 여기 나중에 이제 잘 보시면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제로 이민 정책, 그다음에 통상 경제,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제 동맹 및 외교 정책, 이렇게 네 개 나눠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기반이 다른데, 공화당의 경우는 이제 이른바 레이건 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60몇 년간 계속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 중간선거에서, 깅그리치가 이제, 이른바 깅그리치 혁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 하원을 이제 그 공화당이 장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하원을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교차하는데, 통상적으로 레이건 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백인 위에 미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1930년대 이후에 계속 하원을 장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뉴딜 연합이라고 합니다. 뉴딜 연합은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은 여기 남부 백인 그룹들, 그 다음에 이제 소수, 마이너리티, 그 다음에 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연합에서 여기 뭐 이른바 여성들, 소수민족들, 소수 이민자들, 뭐 흑인,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히스패닉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무지개 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점차 이제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때 보면 러스트벨트라고 해가지고 이 붕괴한 자동차 산업에 근무하던 백인 노동자들이 오히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에도 나옵니다만은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히스패닉, 그러니까 히스패닉이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원래 그 서부 지역은 원래 그 멕시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스패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미국한테 뺏겼습니다. 하지만 인구적으로는 거기 많이 살고 있고 그 이후에 친인척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그 불법 이민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많이 그 멕시코 사람들이 서부 지역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투표 성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그 투표 비율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기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만 해도 민주당이 70% 지지를 얻었고 롬니 당시 공화당 후보가 27%.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속 3번, 2번 대통령이 됐고 한 번은 떨어졌는데 이때 보면은 점차 공화당 지지율이 높아져가지고 이번에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그 사전 투표율은 아니고요. 그 출구 조사한 건 아니고 그 앞서 가장 마지막으로 여론 조사한 거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37%, 해리스가 50%밖에 56%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 히스패닉들이 공화당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노조 같은 경우는 여러 성향이 있는데 특히 그 운수 그 트럭 운전자 노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립을 선언했고 워싱턴 포스트도 역대 이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는데 요번에 이제 중립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이제 그 해리스 쪽에서 약간 이제 멀어지는 분위기가 이제 감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언론에서 계속 이제 해리스가 근소한 차지면 이길 것이다라고 계속 보도가 됐는데 그 이유는 미국 언론들의 지평이 대부분 이제 그 지식인들이 트럼프 같은 이제 망나니 같은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기자들이 여론조사해도 그 유리하게 민주당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질 것 같은데도 박빙으로 이긴다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이 두 개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다가 예를 들면 제가 트럼프가 이긴다고 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해리스가 이기면 제가 이 강의 안이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결국 두 개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밤늦게까지 해서 고생해서 다시 민주당에서 트럼프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왜 이민 문제가 최대 정치 이슈로 올라갔나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뭐 민주당과 공화당 얘기를 하지만 미국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래서 이제 MAGA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실제로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가 MAGA라는 모자를 쓰고 다니고 있고 깃발도 다 마가라고 해서 마가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그래서 뭐 말했다시피 이제 보편적인 글로벌이라고 이제 월드와이드로 돼 있는데 이제 글로벌 강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없다. 다만 이제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민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공화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백인 우위의 미국을 지켜야 되는데 이 인구가 점점 바뀝니다. 여기 보면은 통계가 있는데 뭐 자세한 출처들은 제가 다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나오는데 해외 출생자 인구가 1850년에 이제 그 해외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가 14.8%였는데 지금 보면은 다시 이렇게 줄어들다가 2028년이 되면은 해외 출생, 그러니까 신규 이민자들이죠. 신규 이민자가 역대 최고치를 이제 갱신하는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출생 인구와 해외 출생 인구, 미국인 가운데. 그래서 이민자 수가 2030년부터 미국 출생자 수를 추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공화당, 그러니까 백인 우위의 미국 사회가 다인종 사회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이제 히스패닉들입니다. 그리고 이 멕시칸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이민이 들어오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세우고 또 여기서 이제 그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 시행했던 게 그거였죠.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이 출생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놔두고 부모들은 이제 멕시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그 부모들을 떼어내가지고 부모들을 추방하는 이런 조치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인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치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들의 증가를 이제 저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인종별 인구 구성 변화를 보면 밑에 있는 게 여기 각주가 없습니다만은 이 출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인구조사에 나온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언론에 있는 자료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통계를 조사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본다면 1960년만 해도 백인의 구성이 89%입니다. 흑인이 10%. 그런데 점점점 바뀌어서 2040년이 되면은 백인 비중이 51%고 흑인이 13%, 히스패닉이 25%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 2000년부터 벌써 20여 년 전부터 멕시칸 계통들, 히스패닉 비율이 흑인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선거 때도 당연히 히스패닉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흑인보다도 더 히스패닉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리스가 히스패닉의 지지율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은 한 패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2040년이 되면은 백인하고 기타 인종하고 팽팽하게 맞서게 되고 2060년이 되면은 이제 백인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히스패닉이 30% 돼서 거의 이제 백인에 육박하는 한 70%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아시안들은 아직까지 그런 영향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이민 정책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입장을 취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뭐 경제 통상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입니다.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 미 대선에서는 외교안보 쟁점은 크게 부각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국가에서는 외교안보 이슈, 특히 북풍을 가지고 이제 보수 계통의 후보자들이 많이 장난을 많이 쳤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통적 보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해리스는 이제 보호주의 진영화다. 이거 뭐 비슷한 말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제 미국 위주로 경제 우위 정책을 취하려고 한다는 반면에 해리스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 국가들, 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이제 후보를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탈동조화,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디커플링 얘기가 돌다가 2019년도죠. 2월달에 있었던 G7 정상회담 때부터 미국이 유럽연합에서 주장했던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패권 경쟁이라든지 신냉전 이런 말을 가급적 쓰지 않고 미중 전략 경쟁이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트럼프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커플링, 탈동조화를 다시 이제 쓰게 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미국한테 불공정하다고 그래서 탈퇴를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미 제조업 가운데에서 제조업을 부활하면서 온쇼어링이라고 해서 모든 제조업체들은 일단 미국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특히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그 제2차 전지 배터리 분야에서 이제 LG가 미국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도 받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인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당선자하고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갑자기 조선업을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뭐 주식이 올라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군함을 잘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의 조선 군함을 발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선업도 이제 가져와라. 미국으로
하라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기본적인 방침이 방위 산업은 해외에다가 만들어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의 방침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마 조선업도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과학법, 부터 칩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게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도체 분야.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면은 과감하게 보조금을 주겠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부분적으로 무력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IRA법의 수혜 지역이 대부분 공화당 우세주이기 때문에 전면 철폐보다는 부분적인 이제 제한이 가해질 거라고 보고, 특히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 자동차의 50%가 미국에 수출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IRA 30조가 D조가 개정이 되면은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반도체주나 이런 데서 보조금이 삭감이 되면은 그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448억 달러의 수출차, 448억 달러의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공약한 것은 모든 수입품의 기본관세 10 내지 20%를 매기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특히 60%까지 고일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이 부분 또 밑에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아주대에서 했을 때 김양희 교수가 만든 자료를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통상정책 한반도와 관련돼서 우리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와 배터리 부분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우위에 있는데, 반도체는 단독주다. 배터리는 미 완성체 업체와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 형태로 현재 출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내 외국인 투자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90건에 21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뭐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분야하고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했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에 따른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계가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어제 오후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고 하자마자 우리나라 주식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직면할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